안녕하세요. 세월마루입니다. 오늘은 시장 청소부 아버지의 반전이라는 사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새벽 4시 반 재래시장에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찬 공기가 골목골목을 스며들고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시장 입구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72살 박태식 노인은 오늘도 어김없이 낡은 장화를 신고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30년 넘게 신은 장화는 곳곳이 해져서 색이 바랬고 밑창도 닳아 비 오는 날이면 물이 스며들곤 했습니다. 허리는 세월만큼 굽었고 거칠게 갈라진 손에는 오랜 노동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색이 바랜 앞치마와 고무장갑을 낀 그의 모습은 누가 봐도 평범한 시장 청소부였습니다. 아니, 평범함보다 더 초라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등은 더욱 굽어 있었고 걸음걸이도 느렸습니다. 태식은 무거운 빗자루를 들고 시장 구석구석을 꼼꼼히 쓸어냈습니다. 과일 가게 앞에 떨어진 썩은 과일 조각 생선. 가게 앞에 미끄러운 비닐, 꺾인 담배꽁초 하나까지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30년 넘게 이 일을 해온 장인의 손길처럼 정확하고 능숙했습니다. 자, 오늘도 깨끗하게 만들어야지. 장사하는 사람들이 편해야 하니까. 손님들도 깨끗한 곳에서 장 봐야 기분 좋지. 태식은 혼잣말을 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피어난 그 미소는 순수하고 따뜻했습니다. 그에게 이 시장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었습니다. 삶의 터전이자 사람의 온기와 냄새가 살아 숨쉬는 소중한 곳이었습니다. 시장 채소가게의 김봉자 할머니가 일찍 나와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태식 씨. 오늘도 이렇게 일찍? 아침은 드셨어요? 아, 봉자 씨. 일찍 나오셨네. 나야 뭐 먹고 나왔지. 오늘 날씨가 좋아서 장사 잘 되겠어. 태식 씨 덕분에 우리 시장이 이렇게 깨끗하지. 고마워요, 정말. 에이, 뭘. 내일인데 뭐. 태식은 쑥스럽게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이 일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 사람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것이 그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1시간쯤 지나 오전 6시가 되자 주머니에서 낡은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금이 가 있는 오래된 스마트폰이었습니다. 화면을 보니 아들 현수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태식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여보세요, 현수야. 이 아침부터 무슨 일이니? 아버지, 아침 일찍 죄송해요. 오늘 저녁에 저희 집에 좀 들르실래요? 상의할 게 있어서요. 그래. 좋지. 몇 시에 가면 되겠니? 6시쯤 오시면 돼요. 저녁 식사 같이 해요. 알았다, 아들아. 그럼 저녁에 보자. 전화를 끄는 태식은 기분이 한껏 좋아졌습니다. 빗자루질도 더 힘차게 했습니다. 오랜만에 아들이 먼저 연락을 해온 날이었습니다. 38살 된 아들 현수는 구청 건축과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참 순한 아이였습니다. 착하고 공부도 잘했습니다. 태식이 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와도 항상 문 앞에서 기다리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로는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가 올까 말까였습니다. 그래, 바쁘겠지. 결혼하면 다들 바빠지는 거지 뭐. 태식은 스스로를 위로하며 다시 청소에 집중했습니다. 저녁 6시, 태식은 현수 부부가 사는 신도시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20층짜리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건물이었습니다. 태식은 자신의 낡은 청소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옷에서 시장 냄새가 났습니다. 생선 비린내와 채소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 옷을 갈아입고 올 걸 그랬나. 태식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올라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 채원이 나타났습니다. 36살의 채원은 인테리어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는 똑똑한 여자였습니다. 깔끔하게 올린 머리, 세련된 원피스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식을 본 그녀의 얼굴에 스치는 표정은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아, 아버님 오셨어요.
채원의 목소리는 차갑고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녀는 태식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명백한 불쾌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런데 아버님, 청소복 좀 갈아입고 오시지 그랬어요? 냄새가 좀. 채원은 코를 찌푸리며 손으로 코를 막는 신용을 했습니다. 태식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미안하구나. 일하고 바로 오느라 그랬네. 갈아입을 시간이 없었어. 미안해. 들어오세요. 신발은 현관구석에다 벗어주시고요. 채원의 말투는 냉랭했습니다. 마치 초대받지 않은 손님을 대하는 듯 했습니다. 태식은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아들 현수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현수는 일어나 아버지를 맞았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앉으세요. 그래 아들아. 잘 지냈니? 태식은 반갑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제대로 대답하지 않고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채원은 남편 옆에 바짝 붙어 앉으며 현수를 힐끔 보았습니다. 그리고 크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휴, 창문 좀 열어야겠어요. 냄새가 너무. 채원은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태식은 미안한 마음에 작아졌습니다.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저녁 식사는 어색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채원이 준비한 음식은 고급 레스토랑에서나 나올 법한 요리였습니다. 스테이크와 샐러드, 와인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태식은 이런 음식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된장찌개와 김치찌개를 먹고 살았으니까요. 이야, 정성스럽게 준비했구나. 고맙다. 네, 뭐. 그냥 간단하게 준비했어요. 채원의 대답은 무뚝뚝했습니다. 식사 내내 그녀는 태식을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현수도 말이 없었습니다. 태식만 혼자 이야기를 꺼내려 애썼습니다. 현수야, 요즘 일은 잘 되고 있니? 네, 그냥 그래요. 아버지가 뭐 도와줄 일 없니? 아니요, 괜찮아요. 짧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태식은 답답했지만 참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는 시간이 되자 채원이 현수를 쿡쿡 찔렀습니다. 현수가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사실은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 모셨어요. 그래? 무슨 일인데? 태식은 긴장했습니다. 혹시 아들에게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걱정되었습니다. 며칠 후 점심시간 현수는 동료 공무원 3명과 함께 시장 근처 식당에 가기로 했습니다. 구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날씨가 좋아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박 대리, 요즘 재개발 업무는 어때요? 선배 공무원이 물었습니다. 아, 그냥 그렇습니다. 복잡하긴 한데 배울 게 많네요. 이번 시장 재개발 건도 우리 과에서 맞잖아. 조심해서 해야 해. 민원 많이 들어올 거야. 네,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며 걷던 중 일행은 시장 입구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오후 1시, 점심시간이 막 지난 시각이었습니다. 시장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허리를 굽혀 청소를 하고 있는 익숙한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앞치마, 고무장갑, 그리고 그 특유의 느린 걸음걸이. 아버지 태식이었습니다. 현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열심히 바닥을 쓸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버지를 피해 걸어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귀찮다는 듯 혀를 차기도 했습니다. 동료 한 명이 태식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저분 여기서 자주 보는데 시장 청소하시는 분이잖아요. 박 대리님 혹시 아는 분이에요? 이 근처 사시잖아요. 순간 현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동료들이 모두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현수는 재빨리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시장 청소하시는 분이에요. 자주 보기는 하는데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 그렇구나. 저분 참 부지런하시던데. 동료들은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현수도 따라 걸었습니다. 하지만 뒤를 돌아보고 싶은 충동을 참기 힘들었습니다.
멀리서 청소를 하던 태식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분명히 들렸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에요라는 그 말이. 태식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현수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아들의 모습을. 태식은 빗자루를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지나가는 시장 상인들에게 들킬까봐, 자신의 아픔을 들킬까봐. 괜찮아. 현수도 어쩔 수 없었을 거야. 동료들 앞에서 청소부 아버지가 있다고 하기 창피했겠지. 괜찮아. 태식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날카로운 칼에 베인 것처럼 아팠습니다. 그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눈가가 뜨거웠습니다. 그날 저녁 현수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자 채원이 따졌습니다. 그녀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현수의 회사 후배가 채원의 회사 동기였고 그 동기가 오늘 일을 전해준 것입니다. 회사 동료들이 봤어요. 아버님이 청소부라는 거. 우리 동기가 말해줬어요. 현수 씨 동료들이 다 아버님 보는 거 목격했대요. 채원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현수 씨, 우리 진짜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나는 회사에서 팀장이라고. 팀장. 그런데 시아버지가 시장 청소부라는 게 알려지면 내가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요? 여보, 목소리 좀 낮춰. 낮추긴 뭘 낮춰요. 강남으로 이사 간다는 우리 꿈도 이제 물 건너갔어요. 누가 시장 청소부 아들한테 좋은 집을 팔겠어요? 내 명성에 먹칠하는 거잖아요. 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공무원 사회에서 체면은 중요했습니다. 승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족 배경, 학벌, 외모까지 모든 것이 평가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봐요. 현수 씨도 창피하죠? 아버님이 시장에서 청소하는 거 아니에요? 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창피했습니다. 오늘 동료들 앞에서 아버지를 부인한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어떻게 좀 해볼게. 어떻게 한다는 게 뭐예요? 아버님이 청소부인 건 사실인데. 채원은 화가 난 채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현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현수와 채원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채원은 계속 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만날 때도 이제 어떻게 해요? 시아버지 뭐 하시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청소부라고 해요? 여보, 그만 좀. 그만은 무슨.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현수 씨는 모르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토요일 오후, 채원은 남편을 불러 앉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뭔가 계획이 있는 듯 했습니다. 여보, 나 좋은 생각이 있어요. 무슨 생각? 아버님을 우리랑 같이 살게 하는 거예요. 현수는 놀라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너 아버지 싫어하잖아. 들어봐요. 아버님이 사시는 그 단칸방 시장 근처에 있잖아요. 그 동네가 재개발 예정 지역이에요. 우리 회사에서 정보 들었어요. 채원은 목소리를 낮추며 설명했습니다. 그 집을 팔면 꽤 돈이 될 거예요. 적어도 2억은 나올 거예요. 그 돈으로 우리가 신도시에 더 좋은 아파트를 사는 거죠. 아버님 명의로요. 아버님 명의로? 그래요. 그럼 우리는 아버님 모시고 산다는 명분도 생기고 좋은 집에서도 살 수 있고 일석이조예요. 그리고 채원은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시장 재개발 정보를 활용하면 우리가 더 큰 이익을 볼 수도 있어요. 아버님이 시장에서 일하시니까 정보를 알 수 있잖아요. 어느 부지가 비싸게 팔릴지, 누가 땅 주인인지. 현수는 불편했습니다. 뭔가 옳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건 좀 아버지를 이용하는 것 같은데. 이용이 아니라 같이 사는 거예요. 아버님도 좋잖아요. 아들이랑 같이 살면 혼자 그 좁은 방에서 외롭게 사시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채원의 목소리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현수도 점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사실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집에서요. 그런데 아버지가 집 파는 걸 동의하실까? 설득하면 되죠. 우리가 진심으로 같이 살고 싶다고 하면 아버님이 싫다고 하시겠어요? 현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한번 말씀드려보자. 다음 주 일요일 현수와 채원은 태식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이번에는 채원이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태식이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김치찌개, 생선구이까지 차려놓았습니다. 태식은 놀랐습니다. 어머, 이게 다 뭐니?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만 있네. 아버님, 저번엔 제가 좀 예민했어요. 죄송해요. 오늘은 제대로 대접하려고 준비했어요. 채원은 밝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태식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그저 기뻤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는 시간, 채원이 본론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 무슨 일인데? 저희가 큰 결심을 했어요. 아버님이랑 함께 살고 싶어요. 태식은 차를 마시다 멈췄습니다. 깜짝 놀라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함께 산다고? 갑자기 무슨 소리니? 현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진심이에요. 아버지 혼자 그 좁은 단칸방에 계시는 거 저희가 정말 걱정했어요.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운 그 방에서 아버지가 힘들게 사시잖아요. 아니야, 나는 괜찮다. 그 집이 나는 편해. 태식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하지만 채원이 다시 설득했습니다. 아버님, 우리랑 같이 살아요. 대신 아버님이 사시는 그 작은 단칸방은 파세요. 솔직히 그 집 너무 오래됐잖아요. 수리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 집 팔면 꽤 목돈이 나올 거예요. 집을 팔라고? 네. 그 돈으로 우리 세 명이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신도시 아파트를 알아볼게요. 방도 3개 있고 화장실도 2개고 거실도 넓은 곳으로요. 아버님도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태식은 크게 망설였습니다. 그 단칸방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40년 전 돌아가신 아내와 함께 처음 장만한 집이었습니다. 결혼해서 첫날 밤을 보낸 곳이고 현수가 태어난 곳이었습니다. 아내가 아플 때 간호했던 곳이고 아내가 마지막 숨을 거둔 곳이기도 했습니다. 벽마다 바닥마다 천장마다 추억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곳을 떠난다는 것은 아내와의 추억을 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 집이 좋은데. 너희 엄마랑 함께 산 곳이잖니. 현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채원이 옆에서 그의 팔을 꼬집었습니다. 현수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엄마도 아버지가 더 좋은 곳에서 편하게 사시는 걸 원하실 거예요. 그리고 저희랑 같이 사시면 외롭지도 않으시잖아요. 아버지 혼자 계시는 거 저희가 정말 걱정이에요. 채원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아버님. 저희가 아침 식사도 챙겨드릴게요. 저녁에 집에 오시면 따뜻한 밥도 있고요. 혼자 사시는 것보다 훨씬 좋으실 거예요. 태식은 아들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현수의 눈빛은 진지해 보였습니다. 정말로 자신과 함께 살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아들이 나랑 같이 살자는데 마다할 이유가 있나? 그 집은 추억일 뿐이야. 진짜 중요한 건 현수야. 살아있는 아들과 함께 사는 게 더 중요하지. 태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너희가 원한다면 그렇게 하자. 집을 팔고 너희랑 같이 살마. 채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승리의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수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후회 안 하실 거예요. 그래, 아들아. 나도 너희랑 같이 살 수 있어서 기뻐. 태식은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한 달 후, 태식은 30년 넘게 살던 단칸방을 팔았습니다. 부동산에서는 2억 3천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재개발 예정 지역이라 가격이 올라 있었습니다.
태식은 그 돈을 현수에게 맡겼습니다. 아들아, 이 돈으로 우리가 살 집을 알아봐라. 너희가 고르는 곳이 좋은 곳일 거야. 네, 아버지. 걱정 마세요. 현수와 채원은 신도시에 있는 30평대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 넓은 거실에 시스템 주방까지 갖춘 깔끔한 아파트였습니다. 2억 5천만 원짜리 전세였습니다. 이사하는 날 태식은 단칸방을 나서며 한참을 뒤돌아보았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여보, 나 이제 가오. 아들이랑 같이 살러 가는 거요. 당신도 좋아하실 거요. 태식은 마음속으로 돌아가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신도시 아파트로 이사한 첫날은 좋았습니다. 채원이 저녁을 정성껏 차려주었고 현수도 아버지 방을 정리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태식은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넓은 집에서 살게 되다니. 꿈만 같구나. 아버님, 앞으로 편하게 지내세요. 저희가 잘 모실게요. 채원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채원의 진짜 얼굴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이사 후 첫 월요일 아침, 태식은 새벽 4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시장 청소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간단히 아침을 먹으려 했습니다. 아버님, 지금 몇 시인데 이렇게 시끄럽게 해요? 채원이 방에서 나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표정은 짜증으로 가득했습니다. 미안하다. 조용히 하려고 했는데. 조용히는요. 냉장고 여는 소리, 물 받는 소리 다 들려요. 제가 내일 중요한 회의 있어서 일찍 자야 하는데 잠을 깼잖아요. 정말 미안하구나. 다음부터 더 조심할게. 더 조심하긴요. 차라리 아침은 밖에서 사드세요. 채원은 투덜거리며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식은 미안한 마음에 그날 아침을 굶고 집을 나섰습니다. 며칠 후 태식은 아침 일찍 일어나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현수가 어렸을 때 제일 좋아하던 음식이었습니다. 아내가 해주던 방식 그대로 정성껏 끓였습니다. 고추장도 직접 만든 것으로 넣고 돼지고기도 신선한 것으로 사서 넣었습니다. 오늘 현수가 좋아하겠구나. 태식은 흐뭇하게 웃으며 찌개를 저었습니다. 3시간 동안 정성껏 끓인 찌개였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 태식이 시장에서 일하고 돌아왔을 때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부엌 쓰레기통에 자신이 끓인 김치찌개가 통째로 버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냄비까지 싱크대에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습니다. 태식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채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시아버지가 아침부터 무슨 냄새나는 찌개를 끓여놓은 거야. 집안이 온통 그 냄새로 진동하더라고. 이런 냄새나는 음식 누가 먹어? 당연히 버렸지. 채원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듯이. 맞아, 진짜 촌스러워 죽겠어. 요즘 누가 그런 구식 음식 먹어? 우리 집은 양식 위주로 먹는데 말이야. 태식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조용히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방에 들어간 태식은 침대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비참한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저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싶었을 뿐인데. 며칠 후에는 빨래 문제로 또 갈등이 생겼습니다. 아버님, 제 말 안 들리세요? 옷 좀 따로 빨아달라고요. 채원이 소리쳤습니다. 태식이 실수로 자신의 청소복을 며느리 옷과 함께 세탁기에 넣었던 것입니다. 미안하다. 깜빡했어. 다시 빨아줄게. 다시 빠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시장 냄새가 내 옷에 배잖아요. 며느리가 까다로운 것일 뿐이라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수의 말에 태식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마저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습니다. 아침에는 소리내지 않으려 애썼고
저녁에는 자기 방에만 있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 태식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화장실에 가려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현수와 채원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지만 두 사람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엿들으려는 의도는 아니었지만 자신의 이름이 들려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 이제 슬슬 아버님한테 말씀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그 집 한 돈으로 이사 왔으면 됐지. 이제 아버님은 나가야 돼요. 같이 살자는 게 진짜였어요? 그건 그냥 집 팔게 하려고 한 거죠. 시장에서 일하시니까 거기 근처에 작은 원룸이라도 구하시면 되죠. 현수 씨도 아버님이랑 같이 사는 거 불편하죠?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시끄럽게 하시고 집에 시장 냄새 진동하고 뭐 하나 제대로 하시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강남 재개발팀이랑 손잡으려면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해요. 시장 인근 터 정보 얻어서 선점하면 큰돈 되는 거 현수 씨도 알잖아요. 우리 회사 상사도 이번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나를 임원으로 승진시켜준대요. 상관 있죠. 아버님이 시장에서 일하시니까 부지 정보 같은 거 아실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강남으로 이사 가려면 체면도 중요한데 시장 청소부 아버지 모시고 사는 건 이미지에도 안 좋아요.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였니? 집 팔게 하려고 그래서 같이 살자고 한 거였구나. 72년을 살면서 느껴본 적 없는 배신감이었습니다. 타인에게 당하는 배신도 아니고 친아들에게 당하는 배신이었습니다. 아버님, 어차피 들으셨으니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뭘 숨겨요?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버님 때문에 저희 정말 힘들었어요. 집에 시장 냄새 진동하고 매일 새벽에 시끄럽고 친구들한테도 창피하고요. 현수가 따라오려 했지만 채원이 팔을 잡아 막았습니다. 현수와 채원은 이미 자기 방으로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탄 태식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72살 노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태식은 밤 공기 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저 아들을 사랑했을 뿐인데. 자신의 인생에 대해, 아들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여전히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시장을 청소했습니다. 그 사이 채원의 회사에서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인근 시장 재개발 핵심 부지를 확보하는 프로젝트가 완전히 막혀버린 것입니다. 부지 소유주가 누구인지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봐도 법인명만 나올 뿐 실제 소유주는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윤 팀장,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벌써 한 달째 진전이 없잖아. 찾고 있다고? 한 달 동안 뭘 한 거야? 이 부지만 확보하면 우리 회사가 3천억짜리 프로젝트를 따낼 수 있다고. 그리고 자네 승진도 그것에 달려 있다는 거 알고 있지?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야 임원 승진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시장 부지 소유주가 대체 누구지? 왜 이렇게 숨어 있는 거야? 소유주는 태성개발이라는 법인이었고 그 법인의 대표는 공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현수의 직장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구청 건축과에서는 같은 지역 재개발 관련 인허가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핵심 부지 소유주가 연락을 피하는 바람에 일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인 대표한테 여러 번 공문 보냈는데 답이 없습니다. 아버님한테 시장 정보라도 물어보고 내보냈어야죠. 그 시장 청소부가 더럽다며? 냄새난다며? 그런 아버지를 동료들 앞에서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지? 그 시장이 내가 평생 일궈온 삶의 터전인 건 생각도 못했겠지. 현수가 결혼하고 나서 3년 동안 나는 참고 기다렸습니다. 언젠가는 너희가 이해해주겠지. 언젠가는 진짜 가족이 되겠지 하면서요. 집 한 돈으로 이사 왔으면 됐다. 이제 필요 없다. 방해된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너희가 사과하는 이유도 알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그냥 평범한 청소부였다면 어땠을까요? 그래도 이렇게 사과했을까요? 아니죠. 당신과는 더 이상 가족관계를 유지할 생각이 없습니다. 시장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했을 때 이미 우리 부자 관계는 끝난 거야. 하지만 태식은 이미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채원과 현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채원의 회사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부장, 이사, 그리고 임원들까지 참석한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윤 팀장, 태성개발 측에서 정식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시장 재개발 프로젝트, 우리 회사와는 진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다만 윤 팀장과의 미팅 이후 바로 결정하셨다고 하더군요. 윤 팀장, 그날 회장님과 미팅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회사가 1년 넘게 준비한 3천억짜리 프로젝트가 날아갔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그럼 왜 우리를 거절한 겁니까? 다른 업체도 아니고 우리만 콕 집어서 거절했습니다. 윤 팀장, 이번 건으로 회사가 입은 손실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계약금으로 들어간 비용만 10억이 넘습니다. 회장이 자신의 시아버지였다고, 그리고 자신이 그분을 멸시하고 내쫓았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회의실을 나온 채원은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갔습니다. 같은 시각 현수의 직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태성개발 측에서 우리 구청과는 협력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나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가 당신 담당이었고 당신이 실패한 겁니다. 다들 현수 때문에 과 전체가 문책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현수는 혼자 구내식당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현수는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젓가락만 놀렸습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온 현수와 채원은 침통한 표정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시장 전체를 소유하고 대기업 회장이시고 그런데 우리는. 채원은 팀장 자리에서 물러나 일반 사원으로 재배치되었습니다. 전에 자신이 관리하던 후배들 밑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임원들은 그녀를 보지도 않았고 동료들도 거리를 두었습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되어 갱신을 해야 했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전세금을 5억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신도시 30평 아파트를 나와 작은 20평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이사하는 날 채원은 옛날 아파트를 돌아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새 빌라에 도착했을 때 채원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현수는 아내를 위로했지만 자신도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태성개발이 재래시장 일대에 조성한 복합문화단지가 오늘 정식으로 개장했습니다. 화면에는 아름답게 변화한 시장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기존 시장 상인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태식 태성개발 회장은 상인들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장하면서도 현대적 편의시설을 갖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시장 상인들이 박수를 치며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또한 시장 상인 복지재단을 설립해 어려운 상인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이번 프로젝트를 지역 재생의 모범 사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이곳에서 일했고 이곳 사람들과 함께 성장했습니다. 손님들이 편하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깨끗한 바닥 현대식 편의시설 하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전통시장의 정취. 이렇게 큰 사업을 하시면서도 우리 같은 작은 상인들을 잊지 않으셨어요. 매일 아침 여전히 시장에 나오셔서 상인들 안부도 물어보시고요. 한편 박태식 회장은 자수성가한 기업인으로도 유명합니다. 35년 전 작은 건물 하나로 시작해 현재 자산 5천억 원대의 기업을 일군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특히 검소한 생활로도 알려져 있으며 여전히 시장에서 직접 일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저분이 우리 아버님이었는데 우리가 뭘 한 거야? 5천억 원 5천억이라고 그런 분을 우리가 청소부라고 무시했어. 냄새난다고 했어. 아버지가 5천억을 가지셨든 1원도 없으셨든 우리가 한 짓은 똑같이 나쁜 거야. 버스를 2번 갈아타고 1시간을 달려 옛날 그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시장은 이미 문을 닫았지만 네온 불빛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복합문화단지로 바뀐 시장은 깨끗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재래시장의 따뜻한 느낌은 살아있었습니다. 현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층짜리 빌딩의 주인이
여전히 빗자루를 들고 시장을 쓸고 있었습니다.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게 아버지의 삶이구나. 나는 시장 청소부였을 때나 대기업 회장일 때나 똑같은 사람이야. 청소부일 때는 창피해하고 회장인 줄 알았을 때는 용서를 구하러 왔어. 아버지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내가 청소부였을 때도 사랑했어야지. 내가 회장인 걸 알고 나서야 사과하러 오는 건 진짜 사과가 아니야. 만약 내가 그냥 평범한 청소부였다면 지금 이렇게 찾아왔을까? 무릎 꿇고 사과했을까?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현수는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곳 어딘가에서 아버지는 여전히 빗자루를 들고 계실 것입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변한 것이 있다면 두 사람 모두 겸손해졌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저 멀리서 아버지가 건강하신지 확인하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현수는 또다시 시장을 찾았습니다. 채소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김봉자 할머니가 현수를 알아봤습니다. 여전히 매일 시장에 나오셔서 청소하시고 상인들 챙기시고 그러세요. 태식 씨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아세요? 아들한테 그런 대접받고 저희가 봐도 가슴 아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현수는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잊지 않겠습니다. 한편 시장에서는 태식이 여전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인사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들이 더 수고했지. 태식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김봉자가 다가왔습니다. 태식 씨, 오늘 아드님 왔었어요. 태식의 표정이 잠시 굳었습니다. 그래요? 네. 아버님 건강하시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많이 후회하는 것 같던데요. 그랬군요. 태식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김봉자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태식은 청소를 마치고 시장 입구에 섰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시장을 물들이는 붉은 빛. 현수야, 너도 이제 배웠겠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을. 늦었지만 너라도 그걸 배웠다면 다행이다. 태식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 단골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태식의 등은 여전히 곧았습니다. 세상이 무엇이라 해도 그는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당당하게, 떳떳하게, 사람들을 위해. 시장의 네온사인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여전히 따뜻한 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겉모습과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순간 인생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되돌아옵니다. 현수와 채원은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어떤 교훈은 비싼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배울 수 있는 법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